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고요해 보이거나 평안해 보이기까지 해요. 왜냐면 화도 안 내고 웃지도 않지만 울지도 않거든요. 아까 전업주부가 번아웃 증후가 제일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사노동은 대단히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세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과로랑은 판이하게 구분되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매일 조금씩의 일시정지 버튼 같은 찰나의 휴식들을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일상에 삽입하자. 그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도에 미국에서 데이팅 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는 상대 여성이 상대 남성이 심리상담을 주 1회 받으면 호감도가 업이에요 라고 말하신 분이 91% 나왔어요. 충격적이죠. 주 1회 심리상담을 받음은 주 1회 정신과 다녀요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주 1회 PT 받아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은 자기 사비를 써서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구나, 받으러 다닐 시간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 몸이랑 마음을 둘 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관리의 영역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건강한 사회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마음을 돌보는 게 꼭 심리 상담을 아니더라도 뭐 명상을 다니든 뭘 하든 마음을 돌보는 행위가 마치 필라테스나 우리 국민생활체육센터 다니듯이 그냥 일상에서 자기 관리 영역으로 인식된다면 우리가 소위 이제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사람 어떻게 참았지 하는 소위 그 이 지경이 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전작 그 마이크로 리추얼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번아웃을 제일 많이 겪는 집단 중 하나가 가정주부라고 하셨던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어떤 막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존재들이 생애에 한 번 이상은 겪는 증상임에도 막상 내가 번아웃인지 잘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나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번아웃 위기에 놓여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번아웃인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상담받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번아웃인 분들은 번아웃인 줄 모르고 번아웃 아닌 분들이 번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란 단어는 유명해졌는데 정확한 증상이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남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오염돼서 진짜 번아웃 겪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구분법을 조금 갖고 왔거든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로랑 번아웃을 구분을 해야 돼요. 번아웃은 과로랑 명백히 다릅니다. 앞에 네 가지가 있는데 기능 저하, 감정 마비, 관계 고립, 시선 회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기능 저하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되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도 2배, 3배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버벅거리게 됩니다. 아주 손쉬운 일도 버벅거리게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그리고 두 번째 감정 마비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과로랑 큰 차이점인데요. 기쁨, 즐거움, 슬픔, 분노 모든 감정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고요해 보이거나 평안해 보이기까지 해요. 왜냐면 화도 안 내고 웃지도 않지만 울지도 않거든요. 사람이 고요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회사의 이제 뭐 상사분들, 부장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회사 MG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울고불고 하더니 한 석 달 지나니까 애가 적응을 해가지고 얌전히 잘 다니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퇴사를 해버린 거야. 장 작가 이거 무슨 마인드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부장님 그게요. 마지막 3개월 차에 적응해서 얌전히 있었던 게 아니라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제는 울 힘도 없어졌다가 퇴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야? 이러시거든요. 근데 과로랑 왜 다르냐? 우리 작가님 몸 힘들고 죽겠을 때 어떤 감정 제일 많이 들어요? 너무 막막하다? 막막하다. 순한 분이셔요. 원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몸이 너무 힘들면 짜증이 나죠. 남편한테 짜증 많이 안 냈어요? 몸 힘들 때?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 때는요 분노나 짜증이 많이 나요. 근데 번아웃이 심할 때는 그럴 힘도 없다 보니까 그냥 남편이 아내가 막 이상한 짓 해도 그냥 그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지는 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과로는요 주변에서 표가 나요. 다크서클 심해져요. 막 피부 엉망돼요. 죽상을 하고 있어요. 짜증 많이 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족이나 동료들이 저 친구 요새 힘든갑다. 좀 도와줘야 된다. 근데 번아웃은 겉으로 표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계 고립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슬프지도 짜증나지도 않지만 즐겁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모임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고립의 가장 극단으로 치달으면 내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했던 베스트 프렌즈나 배우자까지도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 중에도 번아웃이 굉장히 오래되면 6개월 이상 번아웃이 지속됐을 때 인간관계의 50% 정도가 소거된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시선 회피인데요. 없는 에너지 더 빠져나갈까 봐 나도 모르게 사람 눈을 안 보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세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과로랑은 판이하게 구분되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번아웃은 예. 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일이 많다고 다 번아웃 오는 거 아닙니다. 일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번아웃 많이 오는 경우는요. 반복된 노동을 끝없이 하는 종류일 때가 많아요. 아까 전업주부가 번아웃 증후군 제일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사 노동은 대단히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길어요. 정년이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수원 사람인데 수원 시니어 센터 강연 갔더니 70대 어머니 한 분이 번아웃은 주구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마음을 드디어 알아주는 총각이 왔다면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반복 노동 거기서 손을 갑자기 드세요. Q&A 시간이 아닌데 저한테 퀴즈를 냅다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냈냐면 우리 전업주부들은 언제 우리 일이 끝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였냐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거나 내 배우자가 죽거나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업주부는 일이 끝이 없다라는 감각을, 그러니까 이건 평생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노동이 끝없이 이어질 때 사람은 굉장히 소진됨을 느끼는데 거기다가 충분한 물질적 보상도 없고 정신적 보상은 어떤 거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남이 주는 정신적 보상, 칭찬, 인정, 뭐 아니면 인사 고과 A 주고 이런 거고 내가 나한테 주는 정신적 보상도 있습니다. 보람, 성취감, 성장하는 느낌. 그게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전업주부를 예를 들어 보면 끝없이 돌아서면 아침 차리고 점심 차리고 저녁 차리고 빨래 매일 똑같은 일을 30년째 40년째 하는데 급여를 받는 집단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서울시랑 같이 논문을 한 편 썼었는데 서울 시민 중에 가정주부 1000명에게 당신의 가족들에게 집안일에 대한 감사 인사를 1년에 몇 번 들으세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평균 2회 나왔거든요. 어버이날, 엄마 생일 나왔어요. 그 배우자한테 몇 번 들으세요? 했을 때 응답 거부가 400명이 나오셨어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은요. 단순히 노동을 많이 해서가 오는 게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어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세월이 길어지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체력은 남아있는데도 내 마음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은요. 일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오고요. 한쪽이 끝없이 헌신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평생 살아올 때 그런 어떤 기울어진 관계가 계속될 때는 관계에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엄마를 꼴도 보기 싫고 의절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번아웃 증후군은 우리 삶에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어떤 분들 그러시거든요. 나 이제 퇴직했는데 내가 이거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부부한테도 내 자식한테도 수많은 삶의 모습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번아웃은요. 끝없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견뎌낸 세월이 너무 긴 사람들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번아웃 이야기에서 좀 답답했던 게 예. 약간 기승전 쉬어라라는 이야기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 갔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쉬세요라는 말처럼 좀 그게 어떻게 돼, 느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번아웃이 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쉬라는 건지 답답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번아웃 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어쨌든 솔루션은 일단 쉰다거든요. 일단 쉰다인데 많은 분들이 이 쉼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서울 시민 정신건강 실태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이 있었어요. 휴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했더니 전체의 30% 정도는 이런 여행 같은 거, 바닷가 이런 거 있잖아요. 휴양지. 그리고 한 24% 정도는 술자리나 모임을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조건부 휴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시간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휴가를 내야만 갈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사람들 다 불러서 금요일 저녁쯤 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제일 1번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없는 것. 근데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다가 병이 오거든요.
내 배우자, 아니면 우리 회사 노동 시스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자식.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제일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정신적인 보상들을 조금 더 많이 늘려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적 보상은 남이 주는 거랑 내가 주는 거로 다시 갈라진단 말이에요. 인정이나 칭찬을 더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메말라 버려요. 나한테 주도권이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번아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나한테 정신적 보상을 늘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보람, 성취감, 뭐 동기부여,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나를 잘 대접하는 것들도 굉장히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식이라는 것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남을 위해서 애쓸 때, 회사를 위해서 애쓸 때, 내 배우자, 내 자식을 위해서 애쓸 때, 오케이,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내가 조금 이제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돌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먼트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연차 써서 가는 휴식 말고, 저는 이걸 상시적 회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시적 회복. 돈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매일 조금씩의 일시정지 버튼 같은 찰나의 휴식들을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일상에 삽입하자. 그게 이제 오프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번아웃 오시는 분들 대표적인 이유가 조바심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잘 되고 싶다. 그리고 불안감. 이분은 정반대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를 갈아놓고. 좋은 사람 컴플렉스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거절 못해서 박 과장님, 김 차장님, 정 부장님 거 일 다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 욕구. 내가 여기서 머물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을 번아웃으로 몰고 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사유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프먼트를 매일매일 5분, 10분씩 가지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좀 혹사시키며 살아왔구나, 나를 좀 관대하게 대하지 못했구나. 각자만의 원인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쉰다라는 건 뭘까?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완전히 핸드폰 연결을 단절하듯이 이렇게 연결을 단절시키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를 쓰는 휴식 말고 비우는 게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제 대표적으로 명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동료 작가기도 하죠. 곽정은 씨가 어웨어니스라는 책을 소개를 했어요. 출간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명상 책 중에서는 제일 좀 많이 와닿았어요. 진짜 명상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뭐 스님이나 아주 깨달으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랑 거의 똑같이 희노애락을 하고 이별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악플에 슬퍼하고 평가에 민감하던 곽정은이라는 되게 평범한 인간이 어떤 마음을 비워내기까지의 여정이라서 정말 우리랑 닮아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뇌를 비우는 방법들은 사실 세간에 굉장히 많고, 또 단절 같은 경우는 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두 번째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내가 나를 대접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책에서는 좀 나의 케렌시아 만들기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요. 케렌시아라는 게 이제 그 스페인 투 경기장에 소가 잠깐 쉬어가는 공간을 말해요. 근데 현대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진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잠깐씩 숨을 돌리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걸로 이제 변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케렌시아를. 대부분의 분들이 케렌시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아웃 심하게 오신 분들, 워커홀릭 분들 보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디 외근 나갔다가, 일하러 나갔다가 일이 빨리 끝났어요. 한 1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그 1시간에 대체로 뭐 하는지 아세요, 작가님? 카페에서 나머지 업무. 오늘 일이 다 끝났을 때는? 오늘 일이 다 끝났을 때요? 음,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 모르지 아세요? 이분도 해당되기 때문인데, 오늘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갑자기 나에게 시간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럴 때 나를 대접하는 법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대접하지 않고 나를 일꾼으로만 쓰는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가요. 노트북을 펴요. 내일 할 일을 땡겨서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냐면, 아유, 내일은 좀 편하겠지 뭐. 내일? 모레 거 땡겨서 해요. 진짜로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나만의 케렌시아를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 건데요. 30분 시간이 날 경우, 1시간 날 경우, 한 3시간 정도 날 경우에 따라서 어디를 가면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지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시간이 날 때 관성적으로 아까 그 기능적 고착 얘기했죠. 관성적으로 일하러 가는 나를 너 일하지 말고 여기 있잖아. 답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0분 나면 저렇게 저는 가까운 지방 카페에 가고 1시간 나면 저희 동네 노천탕이 있어요. 목욕하고 3시간 있으면 수원역에서 기차 타고 천안역 가서 그냥 호두과자 하나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여행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한 여행을 나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 안 해놓으면요, 시간 났을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연쇄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50장 풍경 사진 찍기라는 테라피인데요. 우리 집 반경 2-3km 이내. 그러니까 좀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리. 우리 동 정도죠. 우리 동 안에 있는 여기저기를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 편하네. 공원에서도 특히 이 의자가 되게 편해 보이네. 아니면 카페에서 이 자리가 되게 좋네. 내가 느끼기에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공간 50개 정도의 사진을 찍어온 다음에 내 안에서 토너먼트를 하는 거죠. 프로듀스 101을 하는 거예요. 탈락 시켜서 최후의 5장을 남기는 거예요. 다섯 공간을. 그래서 그거를 나의 캐렌시아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시간이 떴을 때 고민하지 말고 그 사진첩 폴더를 딱 눌러서 5개 착 뜨잖아요. 우리 집 근처에 편안한 곳. 오늘 여기 가야지. 이렇게 짬날 때마다 나를 일꾼으로 머슴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님 정말 취급하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감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이 단어를 갖고 왔어요. 작가님, 이 단어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이거? 이거 막 챙기는 거. 예. 전무님 여기입니다. 뭐 네, 이거잖아요. 네, 네. 의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의전이라는 게 그 귀한 분, 높은 분 모셨을 때 막 대접하는 거를 말하잖아요. 회사의 임원들한테 대신 운전을 해주는 이유는 운전할 힘 빼지 마시고 그 에너지 아껴서 더 중요한 일 해주세요. 밥을 갖다 드리는 이유는 밥 먹는 시간 조금 저기 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의전을요, 남한테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응당받아야 될 대접을 남에게만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는 2026년에는 내가 나를 좀 의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먼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힐링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휴식과 회복을 연구하는 학자지만 절대 힐러가 아닙니다. 쉬어도 괜찮아. 100점 맞고 싶지만 80점 맞아도 괜찮아. 너 뭐 못해도 괜찮아. 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에는요, 버킷리스트 10개 세우셨으면 10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법이 더 많이 갈아놓고 덜 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밥 먹을 때 접시에 잘 차려 먹고 내가 자야 될 때는 자고, 진짜 내일 뭐 정말 민사소송하러 가야 돼도 오늘은 11시 반에 자는 거예요. 왜? 멀쩡한 정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응당받아야 될 대접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감각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5분, 10분의 시간들이 오프먼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쉼은 절대로 뒤처짐이나 나태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쉼은 내 인생에서 덜 애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어차피 한 번 살잖아요.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은 멋진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내 인생의 작전 타임 같은, 또 의전 시간 같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감각 같은 그런 시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정말 사무 전문님 이상으로 대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